지금 상황에서 더 오를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풍선 효과 기대 심리로 매입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렌드 자체는 비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싸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과연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수 있겠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는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봐야 할까요? 무주택자들은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무주택자하고 가격 기대에 대한 무주택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거래량들은 줄고 선호되는 입지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무주택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진지한 그 고민을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오르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에도 계속 오르는 곳이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곳이라면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오를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고요. 하지만 어차피 내가 실거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를 거다, 그리고 감당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매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기대를 갖고 아파트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상당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택이라는 것들은 가격이 일정한 방향으로만 계속 올라가진 않거든요. 아무리 우세한 지역이라고 해도 일정 부분의 그 조정을 겪게 되는데, 감당할 가능성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매수할 때 굉장한 고통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거래량을 보더라도 11월 기준으로 보면은 2천 중반 정도의 그 거래예요. 그 말은 선택적인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가격 지수에서도 상승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 안에서 신고가가 올라가는 거는 압축된 거래거든요. 과거처럼 광범위하게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격이 아니라 이 압축된 거래 중심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압축되는 시장 안에 과하게 가격을 높게 잡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압축되지 못하는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라면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해제됐을 때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폐기됐을 때 그럴 때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나 DSR의 규제를 받아가면서까지도 무리하게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대출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정책 대출이 좀 풀렸을 때 매입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월세가 높다라고 해도 대출금보다도 낮은 수준의 지역이 있고 대출금보다도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 대출의 부담이 월세보다도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하면은 이런 주택은 지금 당장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원히 내가 이제 실거주 중심으로 좀 사겠다라고 하고, 전세에 대한 그 대출금리, 월세에 대한 가격 이런 거보다는 좀 부담감이 적다라고 하면은 실거주 중심으로는 매입을 해도 되겠지만, 선별적으로 가격 기대를 갖는 이런 무주택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따져 짚어봐야 될 것들이 많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지성에 가까운 그런 투자 기대 심리를 생각을 하면서 소위 그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위험하게 본인의 투자 심리가 소멸되면서 이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무주택자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주택자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금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그 키워드만 가지고 풍선 효과 기대 심리로 매입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렌드 자체는 비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동성, 그리고 실수요,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입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천 방향으로 본다라면 뭐 역세권과 학군, 생활지 이런 지역을 매입을 하시는데,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대단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단지 안에서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단지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비규제 지역들이 있는데, 비규제 지역을 선택을 만약에 해야 되겠다,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나 세금적인 부분들,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거든요. 그런 본인의 사정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비규제 지역도 선택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가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GTX와의 거리가 좀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 호재만 작동하는 지역들은 당연히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외곽이면서 소형, 그리고 비역세권, 구축, 임대 수요가 낮은 곳들, 이런 지역들은 가격 하방에 방어가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외곽 지역에서도 소형과 구축, 그다음 임대 수요가 없는 지역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 그 힌트들을 보면은 상승 지역의 공통점은 거래량은 적긴 하지만 실거주 수요가 버티고,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기대 심리가 있는 곳들,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는 매입을 하셔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반면 외곽의 저가 지역이면서도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 정체가 나타나는 곳들, 그리고 하락하는 곳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무주택자들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싸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과연 시장에 내놨을 때 다시 팔릴 수 있겠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특히나 무주택자 중에서도 자금적인 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 매각을 하셔야 되는데, 매각이 어려울 수 있는 상품과 지역은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갈아타기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상향 갈아타기보다는 위치를 좀 압축해서 갈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고, 또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보면은 상향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평수를 키운다든지, 그리고 평수를 키우기 위해서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입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에 대한 그 압축적인 위치로 가야 되는데,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단지로 가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면적 선택을 위해서 지역을 벗어나는 것보다는 면적은 좀 적더라도 도심권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와 입지가 좀 더 중심권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그 수요자라고 한다라면은, 갈아타기의 대상은 황금성이 높은 단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도 버틸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집들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등해서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끝까지 가격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곳들이라고 하면 규제의 반사이익 또는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지역과 단지가 아니라, 그 지역과 단지가 펀드멘탈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반등 단지보다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단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지역 선택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는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불리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수를 늘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금과 대출도 한 채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성, 뭐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 그 양극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약 한 20% 정도만 시장을 주도하는 그 지역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체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통계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은 강남, 송파, 그다음에 서초, 그다음 마포, 용산, 뭐 성동 이런 지역들이 여전히 강세거든요. 그 지역들은 똘똘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브랜드라든지 평수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입지와 또 실수요, 그다음에 거래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똘똘한 한 채에서 발현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영원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본다라면 똘똘한 한 채의 트렌드는 유지가 되고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똘똘한 한 채의 지역과 똘똘한 상품을 선택을 해봐야지 향후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갈아타기라든지 또는 매각이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갭 투자 방식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일까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뭐 전세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매입한다라는 거는 어려운 환경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들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나중에 정체가 된다든지 규제가 완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다시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주택자들이 과연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갭을 활용해서 매입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한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파트 시장이 막혀 있다 보니까 비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전세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갭을 활용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입지가 비아파트라고 하면 최상의 그 지역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전세 그 수요가 확실하거나 내가 보증에 대한 여력들이 있는 이런 분들은 매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그런 매입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위험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빌라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쪽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대체재 성격을 하는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만한 면적을 갖고 있다든지 아파트가 강세인 지역에 인접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보다는 월세 강세인 이런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격 상승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라기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면적이 적은 원룸 형태의 1인 가구가 들어가는 이런 뭐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월세에 좀 치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라는 지금 전세 사기 이후로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좀 선호도가 좀 얕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빌라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들 그리고 재개발이 가시화된 지역 외에는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한 그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빌라에는 많은데 이 빌라 안에서 재개발의 그 키워드를 벗어난 그런 투자는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데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서울의 입주 물량은 상당히 축소가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은 약 한 5천 가구가 안 되는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나와 있어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결국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축소가 되는데 이 순환될 수 있는 물량을 보면은 전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될 수 있겠죠. 기존에 있었던 전세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신규 단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입주 물량 안에서도 최근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임대차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 입주를 안 하고서는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면서 입주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시장이라든지 전세 시장들이 축소된 입주 물량 안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전셋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나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은 전세 가격의 불안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신규 전세들이 결국은 시장의 물량들을 늘릴 수 있는데 이런 물량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5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그 가구 안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들 대비했을 때 시장에 축소된 물량은 더 많거든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못 사다 보니 시장에서 물량 자체가 줄었죠. 또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이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냥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 5천 가구가 안 되는 물량이 시장에서 입주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수십 배에 달하는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들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전세 시장 안에서의 문제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매매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전세 수요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누적되는 그 전세 수요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전세가 물량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월세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입주 물량이 전세 가격과의 연동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매 시장과 또 월세 시장까지도 불안 요인이 전이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겪게 될 것들은 굉장히 좀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우려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내년의 금리는 어떻게 예상하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리는 지금 낮아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올해는 뭐 한두 차례 정도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왔는데 부동산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컨센서스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도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달러에 대한 강세장 그리고 원화에 대한 그 약세장으로 인해서 금리에 대해서도 쉽게 어떤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하지만 그래도 금리는 한두 차례 정도는 낮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낮춰진 그 금리 환경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6년에 금리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굉장히 크게 직결되기보다는 대출 규제에 대한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대출 규제에 대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려고 해도 금리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약하다고 하면은 대출에 대한 그 규제가 좀 더 완연하게 좀 풀릴 거라는 기대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금리와의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 속도 조절이 어긋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저가 주택, 특히 7억에서 한 15억 정도 구간되는
요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할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울 상급지와 그 외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상급지하고 그 외 지역의 양극화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의 상승률을 보게 된다라면은 비슷한 상승률이라고 해도 가격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5억짜리 아파트의 가격이 한 10% 상승하는 거하고 100억짜리 아파트가 10% 상승하는 거하고 이렇게 상승률을 유지를 하면서 맞춰간다라고 해도 가격에 대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상승률에 대한 이 부분도 심지어 지금 서울의 주요 지역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상승률에 대한 그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규제 정책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저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쪽으로 자금 수혈이 안 되고 거래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구조라고 하면 이런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거래를 바탕으로 한 신고가 기준을 보더라도 소위 강남 상구와 마용성 중심으로 가격을 주도를 하고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더 끌어올릴 가능성들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양극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 상급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교육과 업무, 인프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지역들, 소위 말하는 강남 상구에 규제를 해서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규제 정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 강남 상구의 가격을 더 올릴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규제를 당했던 곳도 강남이고 그 상품을 보더라도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결국 이런 높은 규제의 강도를 맞아가면서도 버틴 곳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규제 정책은 강남에서는 또 상급지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대안을 찾으려면 강남과 같은 지역을 여러 군데를 만드는 게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과 같은 교육과 강남과 같은 업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게 좋은데 지금의 규제 정책을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만들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상급지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하단에 있는 하급지나 중급지에 있는 지역의 어떤 발전을 키우는 게 조금이라도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지방광역시까지 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광역시 쪽으로 확대되기에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들은 대도심권에 있는 광역시 정도는 되겠는데 그 지역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풍선 효과가 작동을 했을 때는 배경이 좀 달랐어요. 과거에는 저금리 환경이었고 지금은 저금리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임대사업자를 장려를 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입하기도 좋았던 환경이고요. 또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기도 좋았던 환경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환경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그리고 법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풍선 효과를 기대를 해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광역시 안에서도 적정한 좀 컨텐츠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라든지 수영구 일대 또는 서면 일대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 이런 지역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미분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미분양들이 지금 가격을 바닥 따지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성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뭐 교육하고 좀 맞물려 있어서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와 이런 지역들과 구도심 지역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광주도 뭐 둔산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울산도 조선, 뭐 요즘에 뭐 마스가 프로젝트로 좀 반등들을 했었죠. 그리고 뭐 자동차나 IT
뭐 이런 쪽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도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가 심해졌듯이 광역시의 풍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광역시 안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핵심 지역들 중심으로만 올라가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 안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풍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진공 효과가 더 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똘똘한 지역의 똘똘한 상품 중심으로만 시장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광범위하게 펼쳐놓는 그런 투자 또 내 집 마련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2026년에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보면 공급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부 정책의 방향 자체가 공급 확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명확한 시그널을 위해서는 수요는 완화를 해 가면서 공급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없는 공급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완화를 해 줘야지 공급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그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가줘야지 대세 상승의 폭을 조금이나마 둔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정책의 유턴을 통해서 완화 정책으로 갈 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완화를 좀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없고 또 규제 정책에 대한 완화가 아닌 강화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대세 상승에 더 큰 상승폭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명확한 그 공급 물량이 축소가 되어 있고 규제 일변도가 시장에서 숙성이 되고 내성이 생긴 상황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저희가 드리는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의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뭐 채널이 잘 성장하고 저도 좋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이렇게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선별적인 그런 정보 습득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정적이고 양질의 정보를 주고 있는 신사임당 채널 여러분들 열심히 시청하시고 구독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빨리빨리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